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15번째 시간 붕당의 변질 조선 후기. 사림들이 16세기 후반에 중앙을 장악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어떤 뭐 이해관계죠. 사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게 이유가 제일 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붕당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붕당이 또 이제 긍정적인 어떤 기능도 있었습니다만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였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는 57쪽이고요. 붕당의 정치적인 순기능 앞에서 다뤘습니다만 그 다뤘던 부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선 이 붕당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공론을 중시해야겠다라는 거죠. 공론이라는 건 여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견제하는 3사의 역할이 강화가 되면서 이들이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지방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상호 견제하게 되고 균형을 통한 붕당 간의 공정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합리적인 어떤 정책 대결 구도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정책 대결 구도로. 이것이 이제 붕당의 순기능, 좋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도표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원래 이제 사림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림들이 있었는데 이 사림들이 16세기 말대에 이주 전락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었던 것이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눴는데 정권은 누가 잡았습니까? 동인들이 정권을 잡았었죠. 근데 동인들이 정렬이 모반 사건과 또 정처를 처벌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나서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광해군이 집권을 했을 때에 누가 광해군을 밀었어요? 북인들이 광해군을 밀었었죠. 자, 근데 이제 인조 반정을 통해서 북인들이 몰락하게 되고 누가 집권하게 되는 겁니까? 서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인과 남인들의 대결 구도가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북인들은 없어지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숙종 때 들어가게 되면서 역시 서인들 가운데서도 남인들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 강경파인 노론과 그 다음에 약간 온건파인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같은 서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론들이 소론들을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은 거의 이 노론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 서인들 가운데서도 노인들이 거의 일당 전제화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붕당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사색당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떠한 모습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예송과 그 다음에 황구라는 이제 첫 번째 예송을 볼게요. 예송이라는 건, 송이라는 건 논쟁이고요. 그 다음에 예는 예의와 관련된 논쟁이에요. 어떤 예의와 관련된 논쟁이냐? 바로 이제 장례와 관련된 논쟁입니다. 자, 이 둘 다 이제 언제 있었냐면 현종 때 있었던 거예요. 현종 때. 효종 다음에 이제 현종이 임금이 되죠. 자, 1차 예송은 기해예송이라고 그러는데, 효종이 죽은 다음에 자의대비라고 있었어요. 조대비라고 하는데, 자의대비. 인조의 계비입니다. 인조의 계비가 상복을 얼만큼 입어야 되느냐. 당시 유교 사회에서 보통 3년상 하잖아요. 그래서 1년을 입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년을 입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3년을 입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이제 남인들이 했던 것이고, 1년을 입어야 된다는 건 주장은 서인들이 했던 것이죠. 이거 가지고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서인들이 집권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자, 2차 예송은 갑인예송이라고 하는데, 효종비가 죽었어요. 효종비가 죽은 것을 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인들 같은 경우에는 9개월을 입어야 된다. 남인들 같은 경우는 1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복 입는 기간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서인들의 입장과 남인들의 입장. 서인들이 효종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죠. 왜 안 좋았냐면, 효종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북벌 정책을 굉장히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송시열 같은 사람들도 서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재에는 서인들이 북벌 정책을 추진했다, 송시열이 추진했다가 나오지만 나중에 정권을 잡고 나서는 얘들이 전쟁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송시열 같은 사람이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종과 서인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인들은 효종을 장자로 인정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효종의 형인 소현세자가 왕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인조의 아버지 인조의 미움을 받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인 효종이 임금이 되는데, 그래서 서인들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입어야 된다 여기. 반대로 남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자의 형이 죽었기 때문에 차남인 효종이 임금이 됐기 때문에 장자 계승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3년을 입어야 된다. 역시 이러한 논리이기 때문에 효종비가 죽었을 때 서인들은 9개월 입어야 된다. 남인들은 1년 입어야 된다. 2차 예송 때는 남인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황국이 등장하는데, 황국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국면을 교환한다라는 겁니다. 현종 뒤를 이어서 숙종이 임금이 되는데, 이제 왕권이 약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숙종 역시 한 개의 당이 계속 집권하는 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왕권은 뭐 자기가 강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당이 강해질 것 같으면 다른 당을 키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교환을 시켰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황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숙종이 궁당의 기반을 약화시켜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주도했던, 그래서 붕당을 급격히 바꿨던 사건이 바로 환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환국의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 환국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예송부터 기갑 A, 이 약간 얘가 글씨가 경기갑이에요. 경기갑 이렇게 순서별로. 기갑은 여기는 이제 예송, 그 다음에 경기갑은 황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서인이 집권을 했고, 그 다음에 남인이 집권을 했죠. 그래서 황국이 일어날 그 당시에, 경신왕국이 일어날 첫 번째 황국이 일어날 당시에 남인들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남인들 세력이 커지는 거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서인들이 남인을 영모로 모아놔서 축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신왕국은 누가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서인이 집권하게 된 거예요. 그럼 서인들이 이제 계속 이제 커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숙종이 남인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왕국이 일어납니다. 세자 책봉 문제로 남인이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하게 되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장희빈이에요. 이 남인들이 몰락한 남인들이 이 장희빈이라는 여인을 숙종에게 이렇게 거의 뭐 바치다시피 한 것이죠. 그래서 숙종이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장희빈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당시에 세자가 없었죠. 그래서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 책봉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서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던 거죠. 남인들은 이제 몰아붙였던 것이고요. 끝까지 반대를 했던 송시열 같은 경우엔 결국에 귀양 가서 사약 먹고 죽음까지 당하는. 자, 이래서 기사왕국은 다시 남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남인들이 이제 장희빈과 같이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사태, 숙종이 모를 리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희빈과 남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갑술 황국이 일어나서 결국에 다시 서인들이 집권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서인들의 분열을 보겠습니다. 경신황국, 첫 번째 황국, 즉 숙종 때 강경파인 노론과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온건파인 소론, 윤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실리 추구하는, 그래서 노론이 이렇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남인은 결국에 몰락을 하게 돼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정치체제가 되는 거죠.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증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비변사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중종 때에 외놈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들을 물리치고자 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비변사라는 비상기구예요. 비상기구인데
중종 이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뭐 정미호란 병자호란 일어나다 보니까 이 비변사가 임시기구여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상설기구화가 돼버립니다. 그럼 상설기구화가 돼버리면 원래 있었던 기구인 의정부라든가 육조의 권한, 기능은 약화되는 것이죠. 비변사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비변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왕도 참여하죠. 정승도 참여하죠. 각 판사들도 참여하죠. 거기에 이 장군들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붕당이 심화되면 장군들도 붕당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노론 중심의 일당 전제화가 지속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호랑 논쟁이 있어요. 호랑 논쟁은 호론과 낙론의 논쟁인데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호랑 논쟁은 노론들 사이의 논쟁이에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노론들 사이에 이 충청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는 노론인 얘네들이 호론이에요. 호. 우리가 충청지방을 뭐 이제 경기하고 충청지방 합해서 뭐 기호지방, 그 다음에 이제 호가 충청지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라도를 호의 남쪽에 있다 해서 호남지방 이렇게 하는데 충청지방이에요. 이 호론은 인물성 이론을 펼칩니다. 이론. 그러니까 인간과 물질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원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화이론이에요. 화, 중국, 오랑캐. 이 호랑 논쟁은 곧 뭘 얘기하냐면 이 청나라 있잖아요.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 청나라하고 우리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싸움을 잘할 뿐이지 무조건 얘들은 오랑캐야. 우리가 멸시해야 될 애들이고 처부숴야 될 애들이야. 나중에 이 호론은 위정척사 운동으로 계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낙론은 뭐냐면 우리가 낙론은 서울지방, 서울 경기지방을 낙론이라고 하는데 서울지방을 우리가 낙이라고 불렀어요. 낙. 왜냐하면 서울에 낙산이라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동인 서인 뭐 구분할 때 이 서울 동쪽에 낙산 아래에 집이 있었다 해서 그쪽을 이제 동인이라고 한다 해서 낙 서울입니다. 얘네들은 인물성 동론을 펼쳤어요. 결국에 잘 들이다보면은 매 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배울 건 배우자. 그래서 이 낙론들은 북학파라든가 개학파로 계승이 되더라라는 거. 자, 더 나아가서 양명학이 연구가 되는데 이 양명학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명나라 때 여기 딱 명나라고 딱 돼 있죠. 이름에서 이 왕양명이란 사람이 참 이름도 잘 졌어요.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때 두 가지 다 중요시 여겨야 된다. 지행 합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당시 성리학에서는 신분질서라든가 또 그다음에 직업의 귀천을 당연시 여겼어요. 그래서 사농공상, 직업의 귀천, 사농공상이죠. 예. 선비가 제일 좋은 직업이고요. 그다음에 농부, 그다음에 수공업자, 상인들을 제일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던 것이 성리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만 열심히 하는 선비들이 제일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역시 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양명학은 무슨 소리냐? 아는 것은 곧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진정으로 아는 것은 행동으로 옮길 때에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양명학을 소론들이 수용을 해요. 노론들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성리학만 계속 가지고 들이탑하는 거죠. 이 소론들 가운데서 정제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 강화도에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강화학파가 형성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적인 부분을 뭐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나중에 북학파 실학자의 하나죠. 북학파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쓰여진 저서가 이근의의 연려실 기술입니다. 이 연려실 기술이란 이 책이 조선의 어떤 문화라든가 또 과학 기술이라든가 또 그 당시 어떤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자료예요. 지금까지도. 자,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총망라하게 기술이 잘 돼 있느냐? 바로 양명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쉽게 말하면 사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시했던 것들까지도 잘 기술이 돼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붕당의 변질, 또 변질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예송과 황국, 그 다음에 호랑론쟁,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양명화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그 무고의 옥이 나와 있죠? 교재 58쪽에 보게 되면은 제가 무고의 옥이 나와 있는데, 이 무고의 옥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무고의 옥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장희빈과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의 국정농단으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장희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사당 하나를 그 몰래 지어가지고 당시에 그 퍼스트 레이디 인현황후를 그 뭐라 그럽니까? 죽이려고 막 저주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당들이 그 몰락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무고의 옥이었다. 자, 요 당시에 무술이 출신이었던 이 최 씨에 의해서 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영조가 탄생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무고의 옥까지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붕당에 관련된 그런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붕당 정치의 폐단을 딛고 일어서고자 했던 그런 군주들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